안녕하세요. 이번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다양한 그런 DB에 대한 정보들을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강의하게 되는 오재우 교수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우리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IT를 전공하는 전공자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이제 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어떤 형태로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DBMS의 그런 어떤 이제 전반적인 구조와 특성, 또 이런 이제 개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부터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왔고 각각의 발전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60년대 이전에, 그러니까 IT 컴퓨터가 처음 나오게 되고 그 컴퓨터에 어떤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컴퓨터에 뭔가 저장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죠. 그죠? 윈도우 탐색기에 보면 온갖 많은 종류의 파일들이 폴더에 담겨가지고 운영체제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관점에서 저장되고 관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일 시스템은 특별히 우리가 뭐 별도의 뭐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떤 뭐 우리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오라클이나 MS SQL 또 MySQL 이러한 뭐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이제 일종의 뭐 커널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러한 이제 시스템의 구조인 것이고요. 자, 60년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우리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은 중복성의 문제와 종속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의 구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어떤 그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만약에 F1이라고 하는 똑같은 파일을 동시에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F1을 수정해버리고 B는 그걸 또 읽고 C도 수정해버리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 파일을 A도 F1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고 B도 자기 파일을 가지고 있고 C도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A, B, C 사용자가 똑같은 파일을 각자 가지고 또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일이 지금 중복되어 있죠. 파일이 중복되어 있으면 그 중복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A는 F1을 F2로 바꿨어요. 그런데 B와 C는 안 바꾸게 되면 나중에 얘는 F2로 바뀌었고 얘는 바뀌지 않았고 이러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파일은 데이터의 불일치로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나 혼자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돼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60년 이제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개발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계층형 D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층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 같은 데 가면 조직도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계층형 DBMS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위에 있는 건 부모가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자식이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객체와 개체의 관계성을 표시하는 이러한 형태의 DBMS를 우리가 계층형 DBMS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층형 DBMS는 우리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트리 구조고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도만 가볍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요. 당연히 자식이 부모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이 부모고 자식인데 거꾸로 자식이 부모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클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니까 순환이 될 수 없는, 오로지 상하 이렇게만 내려갈 수 있는 정보의 흐름이 위에서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한 이러한 구조가 바로 계층형 DBMS 구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년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계층형 DBMS에서 이번엔 네트워크형 DBMS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계층형 DBMS의 구조는 이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의 순환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네트워크형 DBMS. 네트워크형 DBMS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건 일종의 이제 그래프 형태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오너, 멤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너, 멤버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로 아까는 이제 뭐 부모, 자식 이렇게 표현했지만 얘는 오너, 멤버. 그래서 하나의 오너에 몇 개의 멤버가 있고 멤버는 또 다른 오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걸 우리가 그래프 구조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이클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형 DBMS가 갖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형 처음에 파일 시스템에서 계층형 DBMS가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네트워크형 DBMS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뭐냐? 계층형도 아니고 네트워크형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우리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은 전부 다 표 형태. 그죠? 표 형태로 성적표, 여러분 학사 관리 시스템은 전부 다 표로 되어 있죠. 그죠? 테이블 형태로 되어져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관계형 DBMS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형 DBMS가 실제 상용 DBMS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DBMS의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DBMS는 테이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알린, 그래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된 그러한 구조가 바로 관계형 DBMS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거,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IT 회사 또 개발자로 또 시스템 설계자로 또 운영자로 여러 이제 각 분야로 이제 IT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여러분이 아마 99.9%는 전부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오라클, 또 MySQL, MS SQL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관계형 DBMS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관계형 DBMS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객체 지향 DBMS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90년대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좋은데, 그죠?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어떤 개발하기가 용이하고, 이미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져 있어서 적용하기도 쉽고, 개발하기도 쉽고, 유지보수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DBMS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관계형 DBMS가 갖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는 레코드들을 저장하기에는 좋지만 예를 들면 동영상, 요즘 뭐 많이 뜨고 있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것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올려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뭐 사진 같은 것들, 음악 같은 것들, 이런 멀티미디어 정보들, 또 지리 정보 같은 것들 있죠. GIS 같은 것들,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지도 정보 같은 것들, 위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기에는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객체 형태로 하나의 동영상 객체, 또 이미지 객체, 뭐 이런 지리 정보, 지도 객체, 이러한 객체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DBMS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게 된 것이 객체지향 DBMS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객체지향 DBMS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바, 아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C++, 이거 객체지향 DBMS라고 하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바나 C++ 같이 이거 우리가 이제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객체를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객체를 가지고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미지 그런 이제 뭐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용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다가 이 OOP라고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다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기능을 접목해서 기본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법에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악이나 지리정보나 캐드 데이터나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객체지향 DBM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나오게 된 건 아니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기능이 추가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런데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호환도 안 되고요. 호환성의 문제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뭐 클래스라든가 객체라든가 다형성, 뭐 이런 상속,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환도 잘 안 되죠. 배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시장에서 상용화하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서만 이제 사용이 되고 대중화는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바로 객체지향 DBMS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는 게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객체지향은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는 거고요. 관계형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대중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그 사용하기 쉬운 특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그 용이성, 뭐 이런 표준화에다가 대중화에다가 객체지향의 이제 OOP라고 하는 객체지향의 개념을 집어넣으니까 쉬우면서도 거기에 객체지향의 기능까지 추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객체지향 DBMS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요 객체 관계 DBM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들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지금 이제 90년 후반 2000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죠?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냐면 빅데이터. 요즘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것이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AI,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발전돼 가면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여기에 24/7이라고 하는 건 24시간, 하루 종일, 7은 일주일.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현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빅데이터라든가 뭔가를 분석해서 의사결정하는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분석해서 하는, 요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맨 마지막 차수에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최근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파일 시스템에서 계층형, 네트워크형, 객체 지향형, 객체 관계형,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 이런 분야로 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베이스를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한테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뭐다 라고 정확하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학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해, 정보를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어느 조직,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느 조직에서 여러 현재 쓰고 있는 응용 시스템들이 업무에도 사용이 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보들을 서로 공용하고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용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 군데로 통합해 놓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져. 뭐 캐비넷에 파일로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여러분 파일 철해가지고 캐비넷에 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데이터. 각각의 그 조직의 고유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에서 업무에도 활용하고 의사결정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한 군데로 통합되어 있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져 있으며 그 우리 조직의 고유한 또 운영을 위해서 모아놓은 데이터들의 집합, 이걸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된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데이터가 우리가 통합한다고 하는 건 여기 여러 군데 있는 거를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그럼 이게 이제 1, 2, 3을 한 군데로 합치게 되는데 통합을 하면 결국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합된 데이터, 원칙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중복된 데이터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서 중복된 데이터들은 제거해서 효율성 있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 데이터의 중복은 허용을 한다. 그래서 이걸 100% 우리가 이거를 100% 중복 제거라고 말을 안 하고요. 최소한의 중복, 통제된 중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중복은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중복을 통제해야 된다. 100% 중복을 제거해버리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다소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중에 뒤에서 정규화 부분이랑 역정규화라고 하는 부분을 수업할 때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장된 데이터. 아까 어디 저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얘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그런 정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운영 데이터. 각각의 조직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들로 구성되어져 학사 관리면 학사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가 모여져 있어야 되고요. 생산 관리면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정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용 데이터.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으로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고 이걸 이용하는 것이 공용 데이터. 그래서 통합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고 운영되어 있고 공용 데이터.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뭐 이제 그냥 뭐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되죠. 그죠? 언제 어디서나 네이버에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싶을 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실시간 접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적인 변화. 여러분이 언제든지 내용을 수정하고 날씨 정보, 또 신문 기사, 뭐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계속 내용이 변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보는 데이터는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계속적인 변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이버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 사이트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동시 접근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병행 제어라고 하는 기법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충돌되지 않게. 그래서 이 병행 제어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뒤쪽에 데이터베이스에 한 중간쯤 차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다뤄지게 되는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에 의해서 참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입력을 하죠. 맛집, 뭐 날씨 이렇게 뭐 키워드로 입력하면 위치나 주소를 가지고 참조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의 내용을 가지고 참조해서 그 해당 테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값, 점수가 90점 이상인 애들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 점수 값이 90점 이상인 애들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비교해서 해당하는 애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추상.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여기 개념화, 일반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내용을 감춰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사용자는 그냥 뭐 쉽게 어떤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이용하죠. 그런데 실제 이 내부 하드웨어 내부는 기계어로 되어 있을 거고요. 특히 하드디스크는 트랙화 섹터로 되어져 있고 아주 복잡한 내용의 정보들이 이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기계어 막 0, 막 16진수, 막 2진수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아주 복잡한 내용으로 정보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이러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계어도 알아야 되고 저장 방식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여기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감춰져 있고 사용자에게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정보가 쫙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복잡한 내용이 다 감춰져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그것이 바로 자료 추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이 감춰져 있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뭐다? 바로 자료 추상. 이건 다른 말로 개념화, 일반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드웨어에 대한 구조, 저장 방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료 독립. 파일 시스템이 갖는 가장 큰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종속입니다. 종속. 파일 구조가 바뀌면 그걸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구조와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램이 서로 독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 구조 내용이 바뀌어도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지 보수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정의. 데이터베이스는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를 정의하고 그 정의된 내용이 메타데이터 형태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 메타데이터라고 말을 하고요. 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복잡한 내용이 감춰져 있어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추상화 기능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과 자료 구조가 서로 독립되어져 있어서 자료 구조가 바뀌어도 프로그램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자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그 만든 정보,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 권한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얼마나 하고 속성은 몇 개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스스로 컴파일을 해서 스스로 별도의 사전이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정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객체가 있고요. 객체는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죠? 교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객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표현하려고 하는 유형, 무형의 그런 정보 대상들, 이런 것도 우리가 객체라고 하고요.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코드에 해당을 하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는 하나 이상의 속성으로,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학번도 있을 거고 이름도 있을 거고 뭐 주소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성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객체라고 하는 거고요. 속성. 방금 말씀드린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 학번,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의 특성이나 상태가 기술되어져 있고요. 가장 작게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라고 말을 하고요. 객체가 없는데 속성만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에서는 우리가 항목 또는 필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점수는 0점에서부터 100점만 입력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속성이 갖는 값의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관계는 예를 들면 여기에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여기에는 교수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만약에 지도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 한 명의 교수가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한다. 라고 하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객체 집합과 객체 집합 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가 존재한다. 1대1도 있고요. 1대 다도 있고요. 다대 다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과 속성 간에도 관계가 맺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학번이 있고 나머지 뭐 이름도 있고 기타 속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객체의 유일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본키라고 하는 것을 쓰죠. 그래서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건 학번입니다.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주민등록 번호죠. 그죠? 그럼 그 주민등록 번호는 전 세계 유일한 값이고 그것이 나머지 속성들을 다 결정하죠. 이름은 똑같을 수 있지만 학번과 주민번호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학번이 나머지들을 전부 다 결정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속성과 속성 간에도 주종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학생과 교수가 지도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이건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개체 간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 학번, 이름, 학과라고 하는 것이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 타입이라고 말을 하고요. 요 학번, 이름, 학과는 우리가 속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 값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값들. 이런 값들은 개체 어커런스라고 말을 하고 이 어커런스들의 집합을 우리가 개체 집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는 개체 타입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 값은 개체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체 타입은 구조라고 말을 했고요. 이건 이제 구조이고 개체 집합은 실제 값이다. 그래서 개체 타입은 다른 말로 우리가 스킴, 스키마, 인텐션, 레포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개체 집합은 인스턴스, 튜플의 집합, 어커런스, 외연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같이 용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냐, 값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우리가 사용자가 보는 데이터는 논리적 관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논리적으로 취급하는 데이터를 논리적 레코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장치 관점, 디스크 관점, 저장장치 관점에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의 구조를 물리적 구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저장 레코드라고 말합니다. 사용자가 보는 관점이냐,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보는 관점이냐, 저장 장치가 보는 관점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논리적인 게 따로 있고 물리적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하나의 데이터,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보는 관점이냐, 저장 장치가 보는 관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서로 대응관계, 1대1의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래머가 물리적 데이터 구조를 알고 있어야만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일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복성과 종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구조의 내용, 저장 방법이나 저장 구조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같이 바꿔야 되는 거. 이것이 데이터의 종속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중복성은 똑같은 내용의 데이터들이 중복돼 가지고 각자 쓰고 있는 것. 이것을 중복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복되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똑같은 데이터가 지금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는 1번, 2번, 3번 사용자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A1으로 바꿨고 A1으로 바꿨는데 얘는 A2로 바꿨어요. 그럼 데이터에 불일치가 발생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된다. 데이터에 불일치가 생긴다.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안을 잘 유지해도 어딘가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점. 자, 그리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 번만 바꾸면 될 것을 아까 A, B, C 1번, 2번, 3번 3명이니까 3번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갱신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저장 공간도
한 군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에 똑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저장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정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이 중복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복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냐? 좋은 점은 없느냐? 좋은 점도 있죠. 똑같은 게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고장나면 똑같은 게 여기 옆에 있으니까 또 쓸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용성이 좋아지고요. 사이트를 옮겨갈 필요가 없죠. 그죠? 똑같은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간의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고장 났을 때 질의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보다도 가장 큰 무결성, 데이터의 정확성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DBMS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것은 사용자가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이용하려면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운데 바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소프트웨어겠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당연히 사용자가 직접 DB에 접근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죠. 여러분들이 ATM기에서 돈을 이체할 때 그 ATM기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거죠.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해서 네이버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다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중간에 DBMS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중재자를 통해서 접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중재자다라는 겁니다. DBMS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왜 나왔냐? 결국은 종속성, 파일 시스템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개발이 된 것이고요. 이 DBMS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표준화되어져 있는 개발 방법론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요. 자료가 독립되어져 있어서 유지보수하기가 용이하고요. 표준화되어져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접근을 전부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DBMS가 갖는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DBMS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능이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이제 정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고 조작 기능이 있고요. 제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우리 SQL 부분 수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필수 기능, 정의 기능 만드는 겁니다. 구조를. 이거는 구조를 생성하는 거.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 거, 구조를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걸 정의 기능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로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고 저장이나 레코드 형태에서 키를, 기본 키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을 정의 기능에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조작 기능은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주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구조를. 그럼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어요?
여기에 값을 집어넣죠. 값을. 그래서 검색하고 갱신하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레코드들을 집어넣는 그 작업이 바로 조작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작하고, 그리고 조작하다가 데이터의 정확성, 안정성, 무결성, 보안, 병행 제어, 권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어떤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데이터들이. 그것이 제어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 세 가지가 DBMS의 필수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DBMS의 장점, 좋은 말 다 써 있어요. 보면 중복을 제어할 수 있고요.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일관성도 지킬 수 있고요. 데이터 정확성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표준화로 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고요. 효율적인 그런 백업 기능이나 또는 회복, 망가지면 고쳐야 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라클, MS SQL, MySQL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장점만 있느냐, 단점은 없느냐? 단점은 결국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죠? 하드웨어 사야죠. 통신망 값 구축해야죠. 소프트웨어 구매해야죠.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이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를 확인하기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인터넷이 워낙 복잡하고 막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일부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우리가 아주 효율적이고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분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고요. 일부의 어떤 해킹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체 데이터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DBMS가 갖는 단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DBMS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사용자들을 보면 일반 사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지리어를 이용하고요. 응용 프로그래머는 이게 조작어입니다. 데이터 조작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과 예를 들면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를 언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관리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어라고 합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지리어로 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는.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지리어가 입력하면, 내가 궁금한 거를 지리어로 입력하게 되면 지리어 처리기에서 이게 어떤 명령어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명령어가 바로 런타임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데 실행하는 과정에 권한은 제대로 돼 있는지, 무결성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실행하다가 망가지면 복원해야 되죠. 그러면 회복 같은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걸 옆에서 트레이닝 관리자가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실행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실행이 통과가 되면 이제 뭐예요?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하죠. 그것이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저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면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여기에 자바 코드도 있을 거고요. 요 안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DM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바 코드 안에. 그러면 우리가 자바는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자바에서 컴파일할 수가 없죠. 그죠? 오라클은 오라클이 해야 되는 거니까. MySQL은 MySQL에서 컴파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바 코드와 요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분리하는 것이 DML 예비 컴파일러가 이제 이걸 호스트 언어와 그 다음에 요 SQL, DML 요 두 개를 분리해주는 일을 DML 예비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합니다. 나눠줘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쪽만 DML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에서 문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런타임 DB 처리기에서 실행하고, 실행이 이상이 없으면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저장하고, 이렇게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서는 이제 DDL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을 수정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만드는 건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컴파일해서 그 구조를 아까 우리 앞에서 자기 정의라고 하는 거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사전에다가 저장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데이터베이스가 DDL 스키마를 가지고 구조를 정의하면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서 저장 데이터 관리자로 가서 여기로 갑니다. 그때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에 이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DDL 컴파일러는 카탈로그에 설명드렸던 거죠.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리 처리기는 말 그대로 고급 지리문을 파싱하고 분석해서, 파싱한다는 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명령어지? 이걸 이렇게 쪼개는 거, 토큰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게 어떤 명령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해서 그 지리를 처리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비 컴파일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트 프로그램, 이게 만약에 자바라고 하면 자바와 그 다음에 요건 데이터베이스 언어, 요 두 개 명령문을 서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DML 예비 컴파일러에서 그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ML 컴파일러에서는 실제 DML 명령어들을 파싱하고 컴파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것이 바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트랜잭션 관리자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무결성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권한 검사도 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병행 제어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요. 쓰다가 망가지게 되면 복구해야 되니까 회복 작업도 이 트랜잭션 관리자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장 데이터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저장하는 거죠. 운영체제로 권한을 넘겨서 얘가 하는 일은 실제 저장 명령을 내려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정의와 또 특성, 갖는 어떤 그런 이제 DBMS의 구조, DBMS의 특성, 필수 기능,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DBMS가 어떤 동작에 의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지를 각 모듈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